자,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요. 이거를 꼭 보여드려야 돼요. 한국 가계부채 루비콘 강을 건넜나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씨 911이라는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4시 반까지밖에 없어요. 4시 반 이후에 제가 자체 활동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상 오늘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한국 가계부채 루비콘 강을 건너나 이거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요. 화씨 911이라는 영화 해석은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서론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경제 붕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아까는 우리가 달러 붕괴에 대해서 봤고요. 이것은 달러 붕괴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한국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곧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들 영상 통해서 제가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아, 좋다.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화창한 봄날. 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화창한 봄날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경제 화창합니다. 예, 정말 화창해요. 대기업이죠.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 경제는 정말 화창한 수출이 잘 되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좋고 좋은데 모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지 못하죠. 어둡죠. 네, 갑자기 지금 빛이 진짜 가게는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모든 경제 주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가계 빚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요 좀 어두운 주제입니다. 빚을 갖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뭘 붙였냐면요 한국 가계 부채 루비콘강. 우리 루비콘강 건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저가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저 구태타를 진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너냐 말 것이냐 하면서 건너가면서 뭐라고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갖다 가계 부채가 넘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을 여기까지 전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부 어른들이 국민학교 나오셨겠지만 전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진기야 너 꿈이 뭐냐면 저 꿈이 소각했어요. 저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장 저축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저축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빚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저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요것만 보시면 딱 나오는데 이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여러분 저축률 같은 표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축률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소득분에 너가 얼마나 저축을 했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사실 원래 저축하면서 유명한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하고 일본이죠. 똑같이 여러분 쌍둥이 기록했습니다. 3.6%. 이 얘기는요 100만원 벌면 96만 8천원을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저축은 3만 2천원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버는 건 다 씁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일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이게 2009년이거든요. 2008년까지는 미국은 저축률이 마이너스죠. 번 거보다 소비 더 많이 했으니까. 그게 세계 경제에서 지탱해 온 거지만 또 문제가 됐다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이때만 되면 여러분 6.5%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들은 다 여전히 경제 발전을 참 오래 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저축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왜? 건전한 소비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걔네들 다 10% 때리는데 우리하고 일본만 저축률이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금방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요새도 이런 거지 옛날에 그랬느냐?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유의만 표를 여러분 3가지 정도만 여러분의 경제 실력을 딱 보여주는 건데 저축률인데 이 당시는 어때요? 저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이때도 여러분 저축률이 한번 굉장히 높죠. 이때는 여러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저 4개 표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저축률이 왜 이렇게 높겠습니까? 예, 요 밑에 보세요. 88년, 90년 3조 호황되죠. 한국 경제 제일 잘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빗속도로 10몇 %씩 성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막 24, 25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100만원 벌어서 25만원씩 저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좋습니까?
이게 3조 호황이죠. 3조 호황이 뭐 뭡니까? 우리 경제 실력 다 나가죠. 3조 호황. 그럼요. 이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소비 한 번은 안 나는데 뭐가 쌌다? 유가가 싸니까 저유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에서 돈 왕창 빌려왔는데 이자가 싸잖아요. 이자 안 줘도 돼. 유가는 싸.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정책? 저달러죠. 벌써 우리 세계경제 전환제 공부하고 오셨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85년에 무슨 합의가 있었습니까? 역시 공부한 실력이 나옵니다. 프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엔화가 뭐예요? 강세가 되고 달러는 낮아지죠. 그래서 이 저달러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사실은 고엔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좋아요. 미국으로 수출 잘 되죠. 우리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인데 우리의 이 당시에 수출 라이벌이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에도 수출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제품에 대비해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미국으로 수출한.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아베가 노빅스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N 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수출 기업들 지금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그 물품과요, 일본이 판매하는 물품이 겹칩니다. 그래서 N 고가 되면, 그러니까 N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엔화가 곱다, 엔화가 높다라는 것은요, 그냥 돈은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물건 값이 높다,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N 고, 뭐 저환율, 고환율, 뭐 이런 거 여러분 골치 아프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뭐냐? 돈은 물건입니다. 왜냐면 돈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화폐가 왜 발생했습니까? 물물 교환이 어려우니까 화폐를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고엔화는 그 엔화 가치가 높다라는 뜻인데요. 엔화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본 제품이 가격이 높다,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더 비쌌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싸요. 똑같은 크리넥스 화장지를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크리넥스 화장지를 수출하고요, 미국에. 일본도 수출합니다. 근데 고엔화요. 일본이 수출하는 이 크리넥스는 비싸요. 고엔화니까. 물건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 또는 다른 소비자들이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께 더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싼 물건을 선호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 3조 호황 때는 같은 물건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싸기 때문에 잘 팔렸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인 겁니다. 똑같은 물품을 수출하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재팬이 훨씬 더 세계 시장에서 알아주는데 이게 엔저 현상이란 말입니다. 값이 싸졌단 말입니다, 물건이.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엔저에 밀려가지고요. 그냥 지금 속된 말로 아주 박살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왕창 되는데 이자도 안 갚아도 되는데 기름값도 싸니까 여러분 3조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경제가 엄청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 발전을 보고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자 봅시다. 3조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는 겁니다. 3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고유가입니다. 물론 금리는 조금 여전히 그렇다 봅시다. 근데 세계 전부 다 금리가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크게 지금 어떤 그 효과를 못 미치다 볼 때 어쨌든 고유가에 이 당시의 유가와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고유가입니다. 고유가에 그리고 지금 환율도 높고요. 우리나라 지금 값어치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미국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돈 가치가 높고 돈 가치가 높다는 건 무조건 우리 물건이 높다고 비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이때와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와는 지금 정반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뜻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싶은, 이 최진기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좀 봅시다. 평가하더라고요. 이 당시 누굽니까? 통장 29만 원대가 한국 경제 기반에 닦아서 노태우 때 왕창 발전을
자, 그렇게 설명하는 어이없는 경제학자도 있지만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3조 원이라는 그것이 마저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10%대가 여러분 안정적인 선진국이 되면, 아까 보셨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얼마입니까? 한 10% 정도 하는 게 맞는 건데, 자, 갑자기 이번에 한번 쫙 올라가죠. 이거 뭐냐? 예, 예, 보시면 뭐 하겠습니까? 98년 뭡니까? IMF 터지고 나서. IMF가 우리한테 뭘 강조했습니까? IMF가 우리한테 강조했던 가장 큰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였어요? 고금리,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 예, 쉽게 자르고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라. 자기네는 안 그러면서. 예, 노동시장 유연화 강조했고, 그 다음에 고금리 정책 썼죠. 예,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 써서, 이 당시 여러분 이자가 뭐예요? 20%, 25%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다 저축하니까. 왜 안 해요? 100만 원 누구 이자 20만 원 수준인데. 그래서 저축금리 순간적으로 잠깐 높아졌다고 그죠? 근데 IMF의 고금리 정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거고,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낮아졌던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저축금리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낮아졌던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저축금리 마이너스죠? 2002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IMF를 극복하는 위기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뭐였습니까? 카드를 갖다 마구 발급을 해주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당시 뭐였을까? 막 중학생이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혹은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탈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용을 확 해서요, 누구나 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빚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김대중 씨가 그 일을 했습니다. IMF 때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동남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IMF를 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우리 이것을 헐값을 다 사갔는데요. 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김대중 씨가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내 IMF를 극복하겠어. 그리고는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요. 클린턴이 김대중 씨를 안 만나줬습니다. 안 만나주고요. CFR을 가서 헨리 키신저를 먼저 만나라.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나를 만나라고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이 클린턴을 못 만나고요. 먼저 CFR의 헨리 키신저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그 선언을 받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한 겁니다. 근데 도움을 받을 때 아마 두 가지를 제시한 걸로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다 까는 거. 그때부터 베리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컴퓨터 구축하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컴퓨터 구축 다 지시해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김대중 정부가 이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빚지는 그런 수렁의 악수안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런 정당을 얘기하지 않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카드 무제한 막 발급해서 국민들 빚지게 한 이 전략이 너무나 이 뉴월드 오더가 다른 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혹은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일치합니다. 이 뜻은 나중에 또 그걸 우리가 김대중 정부의 치적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빚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그 빚은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털어버리기 위해서 만든 올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마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랬습니다. 결과라고 했는데 신한은행에서 다 오죠. 카드 좀 만들어줄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중학생 신분인데도 막 나이트 가서 막 하는 거죠. 양주 시켜! 막 이러고. 막 하고. 자, 여러분 그 시절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제 김대중은 딱 대란 터지니까 이 당시 이제 마이너스죠. 사실 이 당시 우리가 카드 개념도 없었거든요. 처음 도입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막 현금 쓰는 것보다 카드 쓰면 좀 더 멋있는 거 같고. 저도 기억나는데 데이트할 때 현금이 아니라 막 카드 가져가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아지는데, 자, 저축률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저축률이 낮은 것이 또 뭐가 이렇게 문제냐? 자, 왜?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가계부채가 얼마까지 갔다? 지금은 896조.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만 더 하면 무슨 시대가 나온다? 천조 시대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 천조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 가계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인구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1년 GDP가 몇 조다? 10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하고 가계부채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조,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1000조고,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이죠?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야?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한 사람당 빚이 2천만 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1인 가구예요? 4인 가구 잡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한 가구가 빚이 8천만 원. 근데 그 8천만 원을 아이들이 지고 있나요?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평균이. 우리 3살짜리 아이, 우리 이름이 뭐죠? 우리 초롱이 어머니. 이름이 뭐죠? 초롱이? 초롱이? 한나. 아이디가 초롱이어서. 우리 한나 2천만 원 빚지고 있나요? 우리 한나 2천만 원 빚지고 있나요?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1인당 평균 2천만 원씩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대부분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그 8천만 원의 집을, 빚을요,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한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이따 봅시다.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닌 거죠, 여러분. 가구마다 8천만 원씩 빚이 있습니다. 일단 이 규모 자체가 여러분 쉬운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죠. 꾸준히 뭐하고 있는가 보십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나와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천조 시대가 된다. 좀 있으면. 그래서 한 사람당 빚이 2천만 원이고 한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이 시대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금리가 10%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1년에 800만 원씩 빚을 낸다. 한 가구가.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지급 비율치기. 즉, 가처분 소득이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소득에서 세금 뺀 거죠? 네, 그 중에서 얼마나 이자로 내고 있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보셨지만 빚이 몇 주다? 아닙니다. 얘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까 1인, 아버지 한 명이 8천만 원씩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가장이잖아요. 가게를 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이제 은퇴 시점에 접어들면서요. 그리고 대부분 그들이 이제 자영업자로 몰려드는데요. 그 빚지고 있는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근데 지금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당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고 있고요. 그분들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어깨에는 여전히 8천만 원이라는 빚이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지금처럼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자영업자들은 더 죽어나가지고 집값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뭐 돈 벌 수 없는 길은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재취업하고 계속 알바로도 뛰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바몬에서 무슨 기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알바몬? 통계적으로 20대, 30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보다요 50대, 60대가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더 높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빚을 지고 있어요.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부채란 말입니다. 상환을 못한 부채란 말입니다. 갚아야죠. 돈이 없어요. 알바 뛰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알바를 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알바로 뛰어서 그 알바로도 이 가계부채를 갚을, 이 돈들을 갚을 능력이 결여될 때 그때가 여러분 가계부채가 터질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가계부채가 터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 최진기 씨가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정말 이분 강의에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봅시다. 여러분 다 듣고 나면 오싹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싹할 겁니다. 저는 오싹했습니다. 1000조가 되면요 이자율이 몇 프로?
한 5% 가면 40조에서 50조를 갖다 매년 은행에다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 가계가 매년 빚이 1000조고 그 중에서 한 이자율이 5%니까 50조 정도를 은행에다 여러분 뭐 한다? 매년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갖다 바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빚이 이렇게 올라가서 빚이 많다는 걸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빚이 이렇게 올라가서 빚이 많다는 걸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빚이 많았을 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경제 위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어느 모든 경제 위기는 거품 붕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거품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거품보다 빚이에요. 거품이라는 건. 동의가 빚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친구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직장이, 지금, 우리 이제 다 아시죠? 우리 친구 이제 저 자, 이분이 또 중요한 얘기 합니다. 모든 경제 무너짐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거품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거품이 뭐예요? 빚내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가 빚을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전세가 금리를 낮추면서 돈들을 막 찍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거품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양적 완화 이꼬로 빚이라니까요. 거품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터진다니까요. 이제 터지는 양적 완화, 이제 시작해서 터지는 양적 완화, 이 거품은요, 여러분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당이 되는 알바인데. 자, 근데 가방은? 가방 확 보여주고 싶네요. 구찌예요, 가방은. 물론 짝퉁이, 진퉁이, 미치겠어요. 진퉁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는 짝퉁 사갖고 다녀야 되는데. 진퉁 샀으니까 소득은 한 달 소득이 60만 원인데, 가방이 600만 원짜리예요. 친구는 짝퉁 사갖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진퉁 샀으니까 소득은 한 달 소득이 60만 원인데, 가방이 600만 원짜리예요. 거품이죠. 다 빚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빚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빚이 많아져서, 빚 많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고금리죠. 이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고금리가 됐을 때, 이제 빚이 무너지는데, 미국 어디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잖아요. 서브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고소득자, 저소득자, 신용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면, 야, 고금리가 되면 그래, 빚 많이 진 애들이 어려워질 거야. 일반적으로 빚지는 거는 돈이 없어서 빚지니까 가난한 애들이 빚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미국도 가난한 애들부터 터졌어. 한국도 가난한 애들부터 터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우리 경제들이 달라. 네,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그게 다른 거냐? 요거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요거 뭐냐? 소득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우리 경제들이 달라. 네,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왜 그게 다른 거냐? 요거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거 뭐냐? 소득 분위별인데,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인데, 1분위라는 거는 이제 100명 중에서 가난한 20명. 요 5분위는 잘 사는 사람이 20명. 그러니까 100명을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잘 사는 20명, 못 사는 20명인데, 재밌죠? 어때요? 네. 둘 다 높죠,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빚진 게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만 빚지는 거예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가난한 사람 왜 빚지겠어요? 힘드니까. 요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가난하다고 다 빚진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 중에서 빚진 사람들은 소득이 100만 원이면 빚이 587만 원이 있어. 이 뜻이에요. 네, 오케이. 요거 뭐가 되냐?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빚지는 건 아니죠. 부자들 중에서 빚진 사람은 얼마다? 소득이 1억이라면 빚은 2억 1천만 원 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빚이 양극화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우리 무조건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빚까지 양극화. 그래서 부자도 빚이 많고 가난한 사람도 빚이 많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재밌는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왜 빚이 많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특징적인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빚이 많고요. 부자도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5%라면 미국이 양적 완화 중지하고 금리 올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세계 경제의 금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 올리면 우리나라 당연히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리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만, 어쨌든 빚이 다 은행에 빚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지금 5%에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10% 오른다. 그러면 가난한 자도 파괴되고요. 우리나라는 부자도 파괴된다는 겁니다. 왜냐? 부자도 빚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무서운 거
바로 고금리입니다. 금리 높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주시해라.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를 주시해라. 출구 전략을 조심해라. 그게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휘청해버립니다. 끔찍한 재난이 대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안 되니까. 이거 특히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늘어난다. 뭐가 늘어나면 확 늘어나겠어요? 네, 농수산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저게 확 늘어나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높습니까? 엔게질 수가 높죠? 전체 소비에서 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요새 여러분, 중동 민주화의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 강의가요, 2011년 초? 아마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인데요. 제가 수요일날 이번 주 재방송했던 거, 요한계시록 6장이 온다, 그 강의 들으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미국의, 그게 제가 2012년도에 한 설교거든요. 미국의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밀값이 폭등하면서요. 그게 식료품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부터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요. 그 전이 돼가지고 식료품,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 김밥을 예로 듭시다. 우리 권사님께서 김밥을 해야 하는데요. 저게 김밥이 한 줄당 1,800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요. 너무 많이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2,500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료품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식료품이 조금씩 오르는 게, 그게 우리는 지금 모르겠지만 실제 장을 보는 주부들은요, 막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식료품 값이 오르면, 이거 엔게이지수라고 합니다. 식료품 값이 오르면 이 가난한 자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 예,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지금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 보험이 있거든요. 보험이 최후의 보루예요. 그 보험을 다 지금 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깨지면요, 부자는 나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트 가서 뭔가라도 먹을 걸 사와야지 마트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마트가 현대나 삼성에서 삼성 홈플러스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홈플러스에 가서 뭐라도 하나 사 먹을 그런 소비자들이 있어야지 운영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저소득층이 붕괴하면요, 대형마트도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냥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TV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중고차라도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빚이 많고 부자들도 빚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식료품 값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괴멸 직전이다. 그게 지금 2013년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붕괴 직전인 상황. 이들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이들이 터질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 때 충격파는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위험하지만요, 이 부자들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 보십시다. 경제적 동의는 가보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케이. 중동 민주화 경제적 동의.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혁명은 없어요. 전 단언코 없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에 혁명이 없을까요? 혁명은요,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만 혁명이 나오지, 프랑스 혁명 당시에서도 유럽에서 프랑스가 그 젊은 인구의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는 혁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인 국가에서 무슨 혁명입니까? 무슨 노인이 무슨 혁명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는 혁명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혁명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주는 건데 중독은 거의 젊은들 많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딱 보이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다 이거죠. 왜? 에이 부동산. 아니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미쳤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미쳤겠습니까? 뭐 때문에 미쳤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동산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 사는 데 비슷한데 이거 살라고 샀겠어요? 투자하려고 샀겠어요? 좋게 말하면 투자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죠. 그럼 이거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건 1가구 몇 주택이겠어요? 그럼요. 1가구 1주택은 여러분 자기 사는 거 아닙니까? 1가구 다주택자죠. 그럼 주택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건 1가구 몇 주택이겠어요? 그럼요. 1가구 1주택은 여러분 자기 사는 거 아닙니까? 1가구 다주택자죠. 그럼 주택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그 집 다 사나요? 여러분 1가구가 3주택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따로 사는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같이 살고 나머지 다 뭐 준 거예요? 전세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전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가 뭐죠? 전세제도고 전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면 왜? 부자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갚아야 될 이자는 더 커지죠? 네, 그럼 뭐예요? 돈 없으면 전세값 올려야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치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140%입니다. 그러니까 1억 벌면 빚은 얼마 있다? 1억 4천만 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보다 크다? 미국보다 큰 겁니다. 굉장히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증가율인데 증가율도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요거 하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냐면 미국 어제 뉴스에는 저게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500억이 늘었답니다. 우리나라 빚이. 그래서 지금은 빚이 1100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발표 명목 통계가 1100조입니다. 그 숨어있는 빚까지 합치면요 장난 아닐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세 가격은 빚으로 치지 않거든요. 통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까지, 전세도 빚입니다. 갚아줘야 되는 돈입니다. 소비자, 그 세입자들한테. 그것까지 합치면 한 1800, 1900 그렇게 될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더 심하다. 이건 뭐였느냐? 한국과 미국의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부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득분해? 가처분 소득분해. 네가 버는 거에서 원금과 이자에 얼마 내야 돼? 그래서 2008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금융이 터졌죠? 미국이 여러분 몇 프로? 14%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몇 프로였다? 20%였다. 우리가 상황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 한국이 먼저 터졌어야 되잖아. 그러지 않은 이유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낮아진 건 이제 저금리 정책 쓰니까. 네. 이자 비율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건데, 어쨌든 다시 우리가 2008년 수준의 금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는 뭐다?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20만 원은 뭐에다 써야 된다? 원금과 이자를 갈 때는 쓰게 된다. 그 상황이 도래되겠죠. 네. 2008년 금융 수준으로 금방 갈 테니까. 네. 그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내시면 이제 한국 가게 돼. 이제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2008년 서브프라임 때로 가면 가계부채가 터진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냥 흘러들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보다 지금 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영업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경제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2008년은 그냥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근데 지금 안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지금 뭔가 지금 우리나라 일어났어야 된다니까요. 벌써. 작년에 사단이 났어도 벌써 났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안 터지는 것을. 안 터지게 아직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지금 뭔가가 무슨 힘인지는 모르지만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면 이 통계적으로 지금 뭔가 사단이 났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지가 됐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지가 됐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직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막을지 몰라요.
언제까지 막힐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계가 부채가 많다라는 거 그거 일부 사람들은 문제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항상 정부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나라 정부든 그죠? 예. 우리 뭐 어디에요? 이번에 일본 지진 날 때 거기 제일 가슴이 짠 게 그 폐허가 됐는데 플래카드가 딱 걸려 있잖아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오케이? 우리 마을 발전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 플래카드가 걸려. 일본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죠? 네. 그 마을마다 일본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죠? 네. 그 마을마다 부채했지. 안전한 가슴이 좀 짱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정부에서는 이제 한다. 근데 이렇게 정부 말 잘 들어갖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 뭐 다 하시던데요. 뭐, 그죠? 우리 뭐 어떤 정부를 떠나서 그죠? 노무현 정권도 우리 뭐였습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들 다 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람들 다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 말씀 믿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부 말 들으면 부동산 다 잡겠다고 했잖아요. 안 잡는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해서 다 망할게요. 우리나라 부자 한 명도 없게. 우리나라 부자 다 부동산 부자지. 자, 가계부채 폭탄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빚이다. 빚은 뭐의 문제다.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죠. 뭐냐면 우리나라 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더 취약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죠. 뭐냐면 우리나라 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출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 대부분 우리 중산층, 가주 저소득층 말고는 다 부동산 때문에 대출 받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도 똑같았고요. 자, 저도 동의합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요. 금리가 변하면 너도 예를 들어서 지금 5%다 현재. 근데 금리가 10%다? 그럼 너 10% 내야 돼.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뭐냐면 시중금리가 10%로 돼도 너 지금 나랑 계약한 이 금리가 5%면 이것만 내 라는 게 고정금리인데요. 변동금리가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100%입니다. 보시듯 92.3%이 거의 100%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은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인데 10%다. 그러면 10%의 금리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IMF나 서브프라임 때처럼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 치고 그런 위기, 이렇게 금리가 완전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거의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왜? 변동대출이니까. 변동금리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금리 인상돼서 가계부채가 어떻게 하면 터지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근데 지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해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가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터질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김종서 무슨 얘기 떠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왜 우리나라가 변동금리가 100%고 거의 100%고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빚을 짓고 있고 부동산 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어깨는 휘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간간히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간신히 이걸 버텨내고 있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출구 전략하면서 금리를 오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자 미국이 2%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요 4% 올려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 올리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4% 올리면 시중은행은요 6% 8% 예대 마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 6% 8%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2% 올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은요 4% 5%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가계부채 1100조를 맞은 지금 이 상태 이 정도 금리로도 허리가 뽀개질 정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탁 튀긴다 올린다 그러면 곧바로 몇 개월 안 가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4% 5% 이렇게 올려버릴 텐데 여기에 비해서 미국보다
그러면 가뜩이나 허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완전히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신다는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가 터진다. 이제 곧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실 거란 뜻입니다. 우리가 거지가 될 것이다. 생거지가 될 것이다. 이 꼬로 동의어가 뭐냐? 주님 오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지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겨져도 7년만 버티면 됩니다. 이 악물고 7년. 주여. 7년이면 다 끝납니다. 7년. 다 끝납니다. 자, 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맨 처음에 집 살 때 뭐 합니까? 맨 처음에 전세금 얻을 때도 그때도 빚내죠. 전세자금 모자랄 경우. 부모한테 빌리거나. 그잖아. 안 갚아도 되는 빚이죠. 이거는. 그죠? 뚝 띄어 먹을 거지만. 부모한테 빌리거나, 부모가 없을 경우는 뭐 은행에서 빌리거나. 그죠?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서 띄어 먹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또 처음 집 살 때도 마찬가지로. 다 부동산과 연계가 되려고. 우리만이 아니라 어디든데. 이 부동산에서 여러분 대출받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출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무슨 금리로 할 수 있겠어요? 고정금리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무슨 금리로 할 수 있습니까? 변동금리로 할 수 있죠. 0.1초 어느 금리가 좋을까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뭐냐? 이게 당연히 더 나쁜 금리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은행 가보면 실제로 변동금리 이자가 4%면 고정금리가 얼마예요? 5%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높아요. 가보면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은행 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저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원래 물어봐 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걸로 주려고 그러죠. 무조건 이걸 주려고 그런다. 근데 고정금리가 더 비싸다니까요. 이거는 뭐가 돼요? 더 싸고. 싸다! 싼 게! 빚이? 네. 싼 게 빚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자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것만 소개시켜줄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자 많이 받잖아요. 당장 1억 주고서. 얼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자 많이 받잖아요. 당장 1억 주고서. 얼마 받습니까? 이자 1% 더 받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걸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소개시켜줘요. 이거 말도 잘 안 끄네요. 대출 받아보시면. 저도 여러분 저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있어요. 지금. 저도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출 받았거든요. 네, S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원리금에서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갖고, 정말이에요. 네, 갖고 있어요. 열심히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걸로 했어요. 저도. 네. 왜? 우리는 다 이걸로 하니까. 저는 뭐 툭툭 뭐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미쳤냐? 간단한 거죠. 왜?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변동금리라는 건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경제라는 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를 회피해야 됩니까? 위험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고정금리라는 거는 위험을 이걸 누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은행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가게가 부담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1%의 차이죠.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나 1% 덜 먹겠어. 하지만 위험은 가게가 다 부담하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탈적 대출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탈적 대출이라는 건 하나는 뭐가 약탈적 대출일 수 있냐면은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의 소득을 보지 않고 대출해 주는 거. 이게 약탈적 대출이죠. 우리 미국에서는 닌자 같은 거죠. 근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해 줍니다. 이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회수해갖고 너 역되게 만들겠다. 이 뜻이거든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소득 상관없어? 너 집은 대신 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집 뺏어올 거야. 넌 끝장이야. 이 약탈적 대출이 넘버 1이고 두 번째 약탈적 대출 금방 이해가시겠죠. 네, 우리 대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경제 원론 시간에 비즈니스나 뭐 이런 친구들 가보면서 그때 다시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좀 공부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 제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왜? 고정금리를 빌렸으면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어디
미국도 16%밖에 안 돼요. 변동금리가. 일본도 여러분 3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랑 담보 대출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 금리 인상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못 꺼내드는 거죠. 자, 어쨌든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시그널을 보냈어야 된다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거는 시그널을 보내줘서 2년 전, 3년 전부터 야, 가계부채 위험하니까 너네 더 이상 빚내면 안 된다라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그널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이제 결국은 거품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전형적인 양식인데 다 어떻게 되느냐. 제 것만 보시면 되겠다. 네, 내가 나중에 계약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또 똑같았거든요. 뭐냐. 3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제 계약 조건이 3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3년 거치는 뭐예요? 3년 동안은 원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뭐만 내라? 이자만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뒤는 또 뭐다?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형적인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뭐가 되느냐? 그냥 30년 동안 원리금 상환 이렇게 나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전형적인 정상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 뭐예요? 빚 갚는 거잖아요. 사실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선진국에서 뭐가 돼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택 소유 개념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세계경제 지금 다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세계경제에서도 여러분 순서를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보셔도 뭐 괜찮은데 괜찮진 않아요. 세계경제부터 보고 오시는 게 더 재밌습니다. 오케이. 세계경제 보시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같은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가주택 소유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선진국도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북유럽에서는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낮거든요. 네, 주택을 갖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건데 소유 개념으로 갔을 때 이제 대출을 받아야죠. 왜냐면 주택이 그래서 나중에는 더 발전하게 되면 그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가야 되고 사는 집 개념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야지만 주택 수기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근원적으로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가 없잖아요. 물론 걔네들도 IMF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거는 거품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는 거거든요. 거품은 결국 투기에서 나와요. 투기는 결국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 다 그런 거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때 튤립 투기 이후에는 그런 거 말고는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주택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사실 거품이 나오면 규모가 줄어드는데, 자, 그 개념까지 안 가더라도 주택이 소유 개념으로 갔을 때에도 그러면 정상적인 대출 형태는 이게 맞아져야죠. 내가 30살 때 뭐 했습니까?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겁니다. 그럼 30년 동안 이자고 원리금을 갖다 갚아나가야죠. 부동산이라는 건 엄청 큰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거주 개념에 가까운 거죠. 무슨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유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주 개념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3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 10년 상환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환 기간이 짧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예를 들면 3억짜리 빌리잖아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씩 갚아야 되나 지금 원리금. 1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말이 3천만 원이지 한 달에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여러분. 10년 상환이면 30년 상환이면 얼마씩 갚으면 돼요? 이거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70 얼마지? 3분의 1이니까 80 몇만 원 갚으면 되는 건데 1,000원 아니잖아요. 이것만 있나요? 모두 떨어집니까? 이자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3년 동안은 이자밖에 안 내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집값 오를 걸 그때 팔세요야. 3년 가지고 있다. 무슨 원리금 상환 생각해요. 3년 동안 이자 내다가 이자보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돈 버세요지. 딱딱사 대출이잖아요. 만약에 집값 안 오르면요? 그건 몰라요. 자, 이게 대다수 우리나라 그 대출이라는 거예요. 3년 거치 10년 상환이. 대다수. 아까 이 사람 말처럼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자만 내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집값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 내라. 이러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그
대출인데 문제는 뭐냐?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집값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장관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뭐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이 대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 주택과 관련된 담당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3년 끝나면 이자 내는 기간 지나면요. 이제 4년째부터 25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따 제가 또 부동산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형적인 은행이 약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은행이 무조건 나쁜 거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행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전부 이거 은행의 책임을 하면 밀어낼 수가 없죠. 왜? 가게한테도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라는 우리 다 이거 했잖아요. 왜 거주 개념이 없었잖아요. 3년 뒤에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지. 지금 왜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우스 투어가. 그게 꼭 기업의 금융기관의 책임만은 아니죠. 네,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을 했어요, 실제로. 약탈적 대출을 했는데 가게는 냈다 그걸 갖다가 덥석덥석 집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것을 집어먹도록 만든 유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찌라시 언론들. 맨 보면 돈 받고 기사 써가지고 뭐 어디 광교 신도시 뭐 땅값 뭐 이렇게 막 올라. 다 맨 그 언론에서 맨날 틀면 뭐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동산이 그냥 투기의 입장으로만 이렇게 막 몰아간 겁니다. 언론 진짜 나쁩니다. 선두주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 아주 집값 이렇게 부동산 부추기는 투기 부추기는데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나쁜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한겨레는 더 나쁘고요. 네, 좋은 언론이 없습니다.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데 만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이 돌아왔다는 거 이제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건데, 자 이제 한번 가보면 요거 약정 만기 비중 추이인데, 자 우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이 13년, 미국은 27년이에요. 미국이 터졌지만, 오케이? 일본도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25년입니다. 바뀌어 나갔죠. 이게 길면 요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게 길수록 주택을 거주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짧아질수록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오케이? 이게 나중에 없어지면 이제 임대만 남는 거죠. 그럼 완전히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냐? 가계요. 결국 한국 가계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고 부동산의 문제는 빚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것들이죠. 그래서 만기 지금 뭐 했습니까? 다 연장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자,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요. 만기 연장률을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제 돈을 원금을 다 갚아야 될 그 만기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 가서 2007년부터 나 돈 못 갚겠어요. 좀 연장 좀 해주세요. 퍼센트가 93.2%랍니다. 거의 100%입니다. 2008년도에도요. 94.6% 거의 100%입니다. 2009년도에도요. 95.5% 거의 100%입니다. 2010년도에도요. 95% 거의 100%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만 좀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노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은행에게 목줄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은행가 이 잡고 있는 목줄에 힘을 줘가지고 꽉 누르면요, 그냥 숨이 멎어버리는 그런 시국이랍니다. 이게 현실의 팩트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은행이 야, 안 된다. 야,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야, 우리도 힘들다. 너 뭐야, 돈 없어? 집 내놔. 이래버리면 리먼 브러스트 터지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래서 제가 그 마정호에 침할 때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은행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막 쏟아내고 있어요. 사전 작업하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야 이제 안 돼. 너 돈 내놔. 너 집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적으로도 그런 작업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 봐라 니들 은행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냐. 그렇게 차곡차곡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정한 시점에 안 돼 이제 만기 연장 못해. 다 내놔. 집 내놔. 차 내놔. 뭐 내놔. 다 뺏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요. 뭐라 할까요? 살얼음판? 예, 살얼음판을 지금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행이 망치로 살얼음을 딱 치면요. 이 은행에 목줄이 잡힌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가게죠. 지금 95%니까. 거의 100% 가까운 우리나라의 가게들이 다 그냥 그 차가운 물속으로 가서 다 수장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감이 오셔야 됩니다. 감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을 지금 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참 사랑의 교회가 불쌍합니다. 대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 큰 걸 대출 안 받고 있겠어요? 이자만 얼마겠어요? 만약에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요. 사랑의 교회 저 건축 다 못합니다. 저거 경매로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의 교회. 저 큰 게. 경매로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위험하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 그걸로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골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막 가물처럼 저 흥분한 게,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막 가물처럼 저 흥분한 게 제 일이네요. 그래갖고 막 제 일이라 저 하는 건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 바라보면 이게 뭐냐면 만기가 도래됐으면 원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집 갖고 있으면 집 갖고 있는 스타일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1가구 뭐예요? 1주택자가 있고,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서민이지만 집 사는 방법 세 가지 아니에요? 전세 사는 분이나 1가구 2주택이나 아니면 1가구 뭐가 있겠습니까? 다주택자가 있죠. 2가구 이거는 동의어죠. 그죠? 그죠? 전세 주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자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죠? 자기 사는 집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동의어란 말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옛날에 이게 더 부자였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마음 편한 사람도 많죠. 집값 3억인데 대출 2억 받았죠. 집값 어때요? 집값 3억인데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2억 받았어요. 만족하죠.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전세 2억 있는 게 낫지. 누가 더 부자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되습니까? 만기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2억 어떻게 갚습니까? 실제로 이런 대출도 많거든요, 여러분. 뭐 대출 받아갖고 5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환, 이것도 많잖아요. 이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5년 안에 집값 더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고 되면 그걸로도 갚지. 은행하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계약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계약이고, 은행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계약이고, 은행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그냥 거지라는 거지, 사실. 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들고 간다면. 이거 5년 안에 집값 올라서 팔겠다는 얘기가 동의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만기가 돌아오니까 집값은 안 올라가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계속 연장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연장하는 건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있잖아요. 맞죠?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이거 두 가지 위험을 계속 시한폭탄에 안고 사는 거예요. 째깍. 자, 여러분, 처음에 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영어로 뭐다? 모기지론이라고 했죠? 모기지가 원래 뜻이 뭐다? 목숨을 건너는 게 아닙니까? 이 목숨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목숨. 그래서 재밌는 게, 이분들이 이걸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 거, 자기 집 아니죠. 은행집이죠. 이분들은 은행집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랑 또 마음 편한 거냐? 이것도 아니죠. 제가 이제 또 뭐냐? 요번에 제가 부모님을 갖다 전세를 얻어드렸습니다.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 경제에서 부모님을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전세를 얻어드렸는데 덕소에다 얻어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세가 얼마냐면 2억 500 줬어요. 원래 2억이었어요. 전세집 주인 맞잖아요.
계약하러 갔더니 500만 원 더 달라고 했다. 니가 힘들어 죽겠네. 근데 여러분 2억 5백이 됐습니다. 전세금이. 근데 여기 대출이 1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가가 얼마쯤 나냐면 4억쯤 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덕소도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30몇 평짜리, 30몇 평짜리인데 4억짜리인데 그분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1억 빚 있죠? 저한테 전세 2억 5백 있죠? 근데 왜 자기 집이라고 해요? 그죠? 자기 집 아니죠? 9천만 원인데 그럼 자기한테 나왔고 그것도 4억인데 실제로 매매가 지금 기대가 그러지 않죠. 사실 자기 집 아닌데 네. 어쨌든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만기도 오래됐습니다. 그죠? 갑자기 저도 전세 빼달라고 그러고 금융기관에서 돈 갚으라고 그러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네. 네. 방법 없잖아요.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 기간 되면 또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뭐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건 1가구 다주택자로 지금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 2년 3년 전에 강의할 때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제가 던져드렸던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였거든요. 제가 여러분 방송 나가서 어디 나가 방송 MBC 등에 딱 맨날 말 조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빚내서 집 사시면 큰일 납니다. 덧붙여서 하나요? 부자분들 요새 집 팔고 있습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1가구 다주택자라도 다 부자 아니시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세 분 다 힘드신 거예요. 천세값 멀리 가요. 힘들어 죽겠죠. 그러니까 교회로 더 멀리 가는 거죠. 출근 시간 더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죠. 미쳤죠. 그게 여러분 이제 한국 가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가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도 힘들고 1가구 2주택자도 힘들고 1가구 다주택자도 다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이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만기 연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기 연장은 해결책은 아니죠.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용이자만 더 늦춰나가는 몰테이지가 목숨을 건다는 뜻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정 만기 비중시에는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약탈적 대출이죠. 3년 안에 갚아라. 3년 안에 만기. 집을 무슨 3년 안에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힘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은 한국의 여러분 기본적인 구조는 이자만 갚는 대출이 80%를 넘을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 전형적인 투기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 끝장난다. 제가 먹구름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하죠. 이 사람 중요한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끝장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거나. 이거 경우의 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집값 떨어졌죠. 집값 안 오릅니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에만 지금 미분양이 대략 200만 호가 있답니다. 수도권에만. 여러분 우리나라 대출이 부동산이 어떻게 집중되어 있냐면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도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조금이 이게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이 가계대출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도권에 200만 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70만 호의 물량을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 가을부터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답니다. 세종시. 100만 가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간다. 수도권에서 100만 가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100만 가구 중에 한 50만 가구만 아예 집을 빼서 글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수도권에는요, 약 300만 호의 미분양 물량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300만 호 미분양 물량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는요, 시장 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자, 물량이 많습니다. 자, 이 크리넥스를 하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거 하나예요. 제가 이걸 팔아요. 제가 던지는 게 값입니다. 이거 100만원 주세요. 지금 급하다니까? 막 나오려고 해요 지금. 10만원
부른 게 값입니다. 부른 게 값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100만 개가 있어요, 여기. 100만 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팔아요. 이거 10만원. 뺨 맞습니다. 뺨 맞습니다. 100원 줄게. 김전사 100원 줄게.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요. 그냥 볼륨이 클 뿐입니다. 이 크리넥스는 볼륨이 작고요. 아파트는 덩치가 클 뿐입니다. 가격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도권의 300만원의 미분양이라는 것은요. 크리넥스 300개가 넘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부르는 대로 값이 안 됩니다. 값은 똥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300만원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면 아파트 값은요. 똥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계부채 터진다는 말입니다. 수도권에 300만원의 미분양 이꼬로 가계부채 터진다. 이꼬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조건은 실현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너무나 완벽하게 실현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리만 오르면. 또 하나. 세 번째, 세 가지, 이 친구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세 번째, 빼먹은 게 아니고 종합을 안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조건. 첫째, 집값이 떨어지거나. 실현됐습니까? 네, 오케이, 실현됐습니다. 둘째, 금리가 오르거나. 이 금리는 아직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출구 전략을 하면 이 금리가 오를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곧 이 두 번째 조건도 맞출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세 번째,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 이 조건도요, 이제 곧 성취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된다.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다. 남 봐주겠습니까? 은행이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은행의 수익성들이 약화된다. 그러면 모든 조건들,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고 은행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성취가 된다. 근데 그때가 이제 곧 도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네. 우리 한나 3살짜리 아이가 아멘 하네. 할렐루야, 영적이야. 자, 마저 봅시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 할렐루야, 다 얘기하네. 다시 그 세 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해주면 그래도 계속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금융기관이 왜 만기 연장을 안 해줘? 라고 말해볼 수 있죠. 만기 연장 해주면 해줄수록 좋잖아요. 왜? 이자 계속 받으니까.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언제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2008년 금융위기인데 터지자마자 여러분 연장을 가니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금융기관도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괜찮냐?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예요? 우리 제일 먼저 터진 게 어딥니까?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집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게 대한민국만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LTV가 여러분 낮은 거고 나와요. 미국은 70%. LTV라는 게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담보가 얼마나 대출가 되는데, 미국은 얼마씩 받습니까? 70%씩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1금융권은요, 20%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제1금융권에서만 돈 빌리는 거 아니죠? 어디서 빌립니까? 제2금융권에서도 빌리잖아요. 금융권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은행은 안 떠오르죠. 거래 본 적이 없으니까. 러시아, 뭐 특정산표, 전뭐 이런 거 생각났어요. 그죠? 무도 사듯이, 대출도 사듯이 이런 게 생각났을 텐데 그거 다 쓰시잖아요. 그죠? 이자율은 뭐 법정 최고 이자율. 그죠? 가볍게 5분 안에 대출, 러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 대출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일단 비밀 보는 건데 왜냐면 결국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1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얼마 대출해 줍니까? 6천만 원 대출해 주잖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1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얼마 대출해 줍니까? 6천만 원 대출해 줬잖아요. 아, 우리 앞에 계신 소장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구조 뻔한 거예요. 지금 집 있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아내 집이었어요. 자, 우리 소장님자는 아내가 집 있는 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원래 무주택자였죠? 얼굴이 왜 빨개지세요? 그럼 담배 하신 분이 갑자기. 자, 보십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소장님이 계신데, 우리 소장님의 사례를 봅니다. 소장님의 집이, 자, 우리 소장님 특정이 있는데, 서울이 아니라 서울 아이로 시작하는 인천시에서 사시잖아요. 특정상. 그런데 집값이 얼마쯤 많다? 2억쯤 많은데, 대출 얼마 받으셨어요? 1억 5천. 얼마나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강한 승부사 기질, 빼앗은 정신이 여러분 넘쳐날 얼마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도다 우리는 가서 한 인생이 죽고 살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러면 1억은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어느 은행이 이걸 빌려줍니까? 좀만 까줘줘요. 못하는데. 그럼 이제 5천만 원 어디 갔겠어요? 그럼요. 제2금융권에 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2금융권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지금? 저축은행이죠?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 돼가고 지금 박살났잖아요. 이런 막 돈 못 갚아갖고 막 터졌지 않습니까? 네, 저기 부산에서 저축은행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나중에 연장을 해줬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시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 친구 중요한 얘기 이 친구래요. 이분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게 시초일 수 있답니다. 가계부채가 파산하는 시초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에서 무너질 게 엄청나게 많답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터질 때가 지금 다 왔습니다.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미분양 불량증이 그러니까 있네요. 그 조건이 나오네요. 완성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조건? 세 가지 조건. 만기도를 했을 때 연장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금융, 이자가 높아지거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세 가지 흐름이 다 보이죠. 그게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 조심해라. 오늘 말씀 강해드린 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위기가 닥친 게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계 위기는요, 10년 만에 전개된 겁니다. IMF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기업의 위기였고요. 오케이? IMF 여러분 97, 98 아닙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가계 위기로 전환된 거예요. 10년밖에 안 된 게, 가계 위기라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요, 2000년만 하더라도 우리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하고 뭐 실물자산 더하면 차밖에 없어요. 네. 근데 차값하고 저 부동산 가격하고 부동산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잖아요. 오케이? 뭐 없으신 경우도 있고. 이 금융자산 비중이 이랬거든요. 6대4 정도였어요, 이 당시에. 이게 보통 5대5, 6대4입니다, 선진국도. 이게 큰 무리한 비중이 아니었었다니까요. 이게 10년 만에 8대1을 넘어서는 거죠. 보여지시죠, 여러분? 요 10년 사이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금융자산도 늘어났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는 거죠. 한국 가계 비중이.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이 당시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10년 사이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뭐 정부 정책도 큰 건데, 자, 이게 왜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전세하는, 월세를 당연히 있지만 의무가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한국 경제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표만 보면 멀쩡합니다. 왜? 재밌죠?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다 팔아도 가계 대출한 것과 전세가 못 펴준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불균형 상태인 거죠. 여기 일반 주택이 더 더해져가고 그게 아주 크면 괜찮겠는데, 일반 주택이니까 아직까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전국 아파트 가격보다는 전세금하고 대출받는 게 더 크다. 이게 만약 모든 주택 가격으로 변한다. 그거보다도 더 커졌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죠. 이제 한번 붕괴되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게 정부, 사실 어떤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는, 오해하시면, 전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년 동안의 그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그런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뭐 성공했다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한 상태냐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를 유지하는 방법은 미국이나 우리가 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산효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 자산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산효과라는 건 이제 다 금방 아시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소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썼던 거고 모든 정권이 저금리. 저 이게 자산효과 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집값이 떨어져요. 경제가 곤두박질 쳐요.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그럼에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산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쓰는 돈이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지금 뭐 내 주머니에 내 월급은 좀 적고 내 주머니에 얼마 없지만 뭐 너 집이 있는데 뭐 집값 오르는데 이런 쪽으로 심리를 안정이 생겨가지고 소비를 줄이지 않고 더 이렇게 예전 소비처럼 계속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산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이죠, 빚. 한마디로 빚져서 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그동안 해왔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사실 우리가 좀 이전에 힘들더라도 고금리 정책을 가서 시그널을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금리 정책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전환이 이루어지고 가계 책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더 젊으신 분들 집 사실 때 혹은 다시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같이 10년 상환 이런 거는 하시면 됩니다.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낮은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고정금리 대출 하셔가지고 3,000년 거치 상환하셔서 집을 사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십니다. 제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한국 가게니까 전세금은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전세금은요 집값하고 같아야 됩니다. 오히려 집값보다 차이가 없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2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란 건 쓰면 쓸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2억짜리 아파트 샀으면요. 내년은 1억 8천만 원 된다. 그럼 2천만 원치 내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소득을 올려야지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을 하면요.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억짜리 아파트는 자, 나머지는 이분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라서요. 우리랑은 크게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망했을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회복기에 올라오는 사이트 중에 그 부동산 관련된 그 미분양 분량 추도 그 추이랑 이런 거만 좀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꼭 마무리하겠습니다.